강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거니까 자 어디를 좀 볼 거냐면요. 자 1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자, 그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좀 할 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60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60페이지. 제가 공식을 좀 간단히 하는 공식을 만든다고 했는데 약간 제가 착각을 해갖고 공식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은 정보와 관련된 비용이 있죠. 정보에 대한 가치 요거 있는데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세요. 자, 큰 금액이 있죠. 큰 금액에서 무조건 작은 금액을 뺍니다. 뺄 수 있죠. 뺀 다음에 무조건 1 플러스 R 할인율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큰 금액 빼기 뭐라고요? 작은 금액 한 다음에 1 플러스 R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제가 여기다 그 전에 큰 확률이라고 돼 있었죠, 거기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될 확률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안 될 확률. 제가 좀 잘못 계산했습니다. 안 될 확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될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될 확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 적혀 있었죠? 바꿔놨나요? 자, 잠깐만 볼 수 있어요, 이거?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듣기만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토지 가격은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는 얼마예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큰 금액은 얼마예요? 6천만 원. 작은 금액은 얼마라고요? 4천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1 플러스 20%면 0.2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보니까 그 밑 옆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40%죠. 그럼 개발이 안 될 가능성 몇 프로예요? 60%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0.6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제가 약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오셔서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자, 거기에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했죠? 19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작게는 이제 2문제, 많게는 3문제를 물어보니까 여기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일단 체크를 좀 해볼게요. 공부해야 될 내용은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돼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우리 교재는 430페이지 있을 겁니다. 430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한 2장 넘겨보시면, 3장을 넘겨야 되겠네요. 자, 3장 넘기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나 202페이지입니다. 그 개발의 과정 해갖고, 요거는 431페이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를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토탈,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이라고 있죠. 요거는요, 442페이지. 이렇게 해서, 자, 요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작게는 2문제, 많게는요, 3문제 물어보니까 요걸 좀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196페이지 볼게요. 자, 개발이 뭐냐? 개발은 이제 토지 위에다 건물 같은 거 짓고 하는 걸 다 개발해 줍니다. 요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 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죠. 요거를 개발해 주는데, 이때 이제 생활하면은요, 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주택. 그 다음 레저 하면요, 골프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골프장. 그 다음에 작업하면요, 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그 다음에 쇼핑 공간 하면요, 요거는요, 상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개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일단에 그 땅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개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이 막 언덕배기가 돼 있다든가 너무 우풍 파여 있다든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라는 게 뭐냐면 땅을 반반히 고르는 작업이죠.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건물 지으려면 이거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되지. 건물 지은 다음에 그때서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하려면 건물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그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요, 그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공동구라는 걸 집어넣어서 시커먼 통이죠.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 전기, 전화 이런 거 있죠.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거 미리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요? 나중에 도로 부지 남겨놓거나 깔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거나, 건물은 이제 지붕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 이걸 갖추고는 시설물 얘기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형태의 나머지 시설물들 다 그냥 구축물 해줄게요. 자, 이런 걸 수용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구축물을 구축한다 해줍니다. 그 개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업으로 미리 작업하는 거 있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 이걸 뭐라고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거나 구축물 올리는 거 있죠? 이거를요, 이거를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합쳐서 개발해 줍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요, 공공 아니면요 제1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1섹터.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가 기업,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민간이 개발의 주체다. 아니면요 이걸요 제2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2섹터.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제3섹터이 됩니다. 제3섹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런 걸 하려면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농림지역에다 갑자기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용도 지역을 뭐 다른 지역으로 정한다든가, 용도 지역지구제를 다른 형태로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농지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할 때는 농지 전용 신청하거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농지를 어떻다고요? 전용한다든가,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걸 무형적 개발이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눈에 보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유형적 개발 해주면 되겠네요. 합쳐서 뭐라고요? 복합적인 개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이런 거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개발의 일부는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은요, 지주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이제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단순 개발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은요, 환지 방식이고 매수 방식은요, 우리 공법에 따르면 수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수용 방식. 요거는 제가 정책론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고 공법에서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요, 주로 우리 그 부동산학에서는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리고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이라는데, 이거는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택지 공영 개발 사업 해줍니다. 택지 뭐라고요? 공영 개발 사업 해주는데, 어쨌거나 그 환지 방식은요, 택지를 개발했죠. 그럼 개발된 땅을요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가 나오고 채비지, 보류지가 나오는 거죠. 보류지. 이런 것도 공부해서 많이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은요, 개발 예정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해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매수 방식 혹은 뭐라고요? 수용 방식 해줍니다. 그다음 혼합 방식은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이제 공포에서 나오는 얘기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자, 신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농지라든가 임야가 있는데 이거를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택지로 전환 후 개발한 형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서 개발한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신개발이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농지라 임야를 최초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요, 기존의 택지를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있죠. 요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택지가 뭐예요? 이런 게 다 택지 아닙니까? 기존에 이런 거를요,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해줍니다. 우리 이제 공법에 따르면, 뭐가 있어요? 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근데 뭐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 그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제거나 잘 모르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맨 먼저 철거 재개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계량 재개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수복 재개발, 마지막으로요 보전 재개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건물 자체가 좀 더 노후화가 돼 있는 겁니다. 노후화가 돼 있다. 자,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건 아직은 노후화가 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철거 재개발은 말 그대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걸 얘기합니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 있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철거 재개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개량 재개발은요 리모델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리모델링. 기존의 시설을 뭐 층수를 올리거나 옆면 더 늘릴 수 있죠. 이걸 확장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확장한다. 아니면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다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첨가한다 해주면 되겠네요. 첨가한다. 아니면요 대수선이라고 해서 지붕 틀이라든가 기둥, 내력벽 이런 걸 막 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뭐 개선한다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개량 재개발 해줍니다. 그다음에 수복 재개발은요, 건물 자체는 거의 멀쩡한데 엘리베이터만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만 살짝 교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수복 재개발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전 재개발은 아직은 노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막 예방 조치 막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보전 재개발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아직은 뭐 나이가 40, 50대 정도로 노후화가 될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그 불로장생 보약 이런 거 막 하거나 먹거나, 아니면요 안티 에이징 이런 거 하시나요? 화장품 뉴스킨 여기에서 나온 안티 에이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해다가 막 허구한 날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찍어 바르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머리는 텅 비고 그런 것만 딱 찍어 바르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보전 재개발 해주면 돼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뭐라고요? 민자, 유치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전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개발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용지 취득 방식이 있고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개발의 주체 있죠? 예, 개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 있죠? 이걸 공영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개발.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비공영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요, 이거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개발.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민자 유치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자 유치사업.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비공영개발은 다시 네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교재마다 이제 분류가 다 다릅니다. 약간 다르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분류하는 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맨 먼저 이제 자체 개발이다. 자, 자체 개발은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자기 땅을 그냥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요, 자체 개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주 공동사업. 요거는 그야말로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가 동업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동업. 동업하게 되면 각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인데, 어제거나. 자, 세 번째는요,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요, 신탁 회사한테 믿고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신탁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나머지 이제 잡다한 방식이 있는데, 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형. 그 다음에 이제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려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는요, 옛날 형태의 차지 방식이 있고, 요즘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 구분합니다. 구차지, 신차지 이렇게 이제 자, 구분됩니다. 자, 민자 유치 사업은요, 다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하는데, 자, 보통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게요. 초등학교라든가 도로 같은 게 있는데, 초등학교 좀 그 예산 편성해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건설업자한테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어달라는 걸요, 빌드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소유권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트랜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트랜스퍼. 그런 다음에 초등학생들, 이용자들한테 투하대자본으로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초등학교 지어준 다음에 저 수의실 앞에서 애들 지나가는데 돈 달라고 하면 걔들 줘요, 안 줘요? 코 흘리기한테 돈 달라고 하면 걔들 안 주죠? 오히려 용돈 달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예산 편성해서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를 리스해 줍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을 뭐라고요? BTL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자, 도로 같은 걸 좀 민간에다 깔아달랍니다. 빌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요,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저기 그 톨게이트 같은 거 설치해서 지나간 차들한테 돈을 받아내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투하대자본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늘은 어제가 제가 거기 주에 합반하는 바람에 어제 일찍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집에서 김포에서 자고서 아침에 차 끌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김포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성남 쪽 이런 데 있겠네요. 요 위쪽 구간이 이제 요 밑에는 도로공사 구간이고, 요 위쪽은요, 민자 유치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돈을 2번 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돌아와서 여기 거기 양주 IC에서 얼마요? 예, 뭐 2,000원 정도 내고, 그래 여기서도 한 1,500원 정도 내고, 불암산 IC 이렇게 해서 1,500원, 1,000원 하이패스로 딱 통과하는 바람에 요즘엔 좀 싸졌더라고요. 예, 싸졌더라. 얘가 옛날에 제가 여기 패스고시학원이라고 10년 전에 여기 했었거든요. 여기 요 앞에 호평역 앞에 있죠. 거기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근데 거기 망하고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가 2,700원인가 그랬습니다. 요거 양주 IC. 근데 요즘에는 뭐 2,000원 정도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르진 않고. 자, 안 가봤나요? 예? 안 가봤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니네들이, 그러니까 도로 깔은 다음에 니네들 운용해서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운용하면서 회수해 가라는 얘기죠. 이걸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뭐라고요? 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뭐 거의 시행하지 않는데, 민간이 개발하죠? 그런 다음에 네가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이제 누가 소유하든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옵니다.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 7번째, 8번째 주시면,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민자유치사업이 있는데, 먼저 공영개발은요, 공공이 개발의 주체라는 얘기죠. 항상 공공하면요,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이죠. 이걸 얘기하는데, 아니, 공공이 그 정치는 할 것이지, 왜, 자, 이 토지시장에 들어와서 개발사업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자,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다고요? 실패한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 같은 거 볼게요. 공공재는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사적 주체한테 맡기죠. 그러면 사적 주체가 이걸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하러 내 돈 들여서 이거 도로 까냐, 남들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라고요? 예,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아니면요 항만도 건설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형평성 같은 거 높이려고 개입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극빈층들 이런 분들은 집 살 돈 있어 없어요? 없거나 보증금 낼 돈도 없는 사람 수득하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 이런 거 지어서 좀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아파트.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비공영개발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영개발은요, 맨 먼저 자체개발. 자, 자체개발은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땅을 하나 딱 갖고 있는데, 여기다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여기다 원룸 지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는 겁니다. 딱 기획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지으려면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거 뭘 해야 돼요?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되죠. 건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양이나 임대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거를 소유자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근데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소유자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를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포너에 거기서는 이제 건물 같은 거 자기가 직접 지을 수도 있죠. 나무떼기 막 붙여다가 막 판자떼기 붙이고 하면 엉성하게도 지을 수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어본 사람이 지어야 되지. 이거 잘못 지었다가는 안 되죠. 내비서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것만 보통 이제 도급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 짓는 것만 누구한테요?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걸 도급 발주한다 해줍니다.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도급 발주한다 이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자, 이 자체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르면 단순 개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얘는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 아니니까 어떤 건물을 기획하고 건물도 잘못 지어갖고 나중에 분양도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자금도 직접 조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 부담도 크고, 뭐가 잘못되면은 뭐 우왕장 이거 똥오줌 못 가리고 할 수 있죠. 위기 관리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단점이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지주 공동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주 공동사업은 그야말로 땅 주인하고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여기서 공동으로 동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개발에 따른 노후화 있죠. 이런 걸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함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은요 일반적으로는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이렇게 땅을 딱 대고, 자, 개발업자가 개발했던 노후화하고 이제 그 건설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나눠 가져야 되죠. 뭔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얘는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 공사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겁니다. 공사를 뭐라고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요 건물의 일부를 잘라서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요 등가 교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 갔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습니다. 3억. 개발업자는요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죠.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5억 아닙니까? 5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이렇게 쭉 쪼개서 5분의 1은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 5분의 3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져가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 뭐라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대물이 뭐라고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그야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자 건물이 완성되죠. 완성되면 먼저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분양금 들어오죠. 요걸 갖다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눠가는 게 그래 가장 일반적이냐면 총 금액 투입된 금액이 5억이죠. 그러니까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5분의 2는 개발업자. 이게 총 10억 들어왔다면 나머지 5분의 3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져가면 되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한 장 맨 아래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줍니다. 공사비 뭐라고요? 분양금 지급형.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맨 위에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고 조금 이따 잠깐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의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있고 공사비를요 분양금 형태로 주는 형식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신탁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자,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볼게요. 사업 뭐라고요? 수탁 방식이다. 그리고 요거는요, 토지 신탁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과 뭐가 있다고요? 토지 신탁 방식이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신탁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신탁하면요, 토지 신탁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주로 얘기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 하면 주로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사업 수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가 있는데, 땅은 있는데, 개발 능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신탁회사하고 개발업자, 얘네들한테, 자,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거 있죠? 잘 좀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신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겁니다. 이걸 신탁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탁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탁 그냥 막 탁 했더니 억 하고 죽었답니다. 누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 정리하는데. 자, 이렇게, 이게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믿고 맡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 해줍니다. 믿고 맡은 자를 뭐라고요? 수탁자. 그리고 믿고 맡긴 자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암탁자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암탁자. 얘가 수탁자니까 쟤는 뭐라고요? 암탁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무슨 소리 든다고요? 무식하다는 소리. 그래서 믿고 맡긴 자를요 위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탁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간혹가다 이제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업 수탁 방식을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내 입장에서는 수탁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맡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줄 아세요? 자, 그래 이렇게 어쨌거나.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믿고 맡길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우리 신탁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실제 이제 이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 등기부에 보면은 등기부 갑구 있죠. 갑구가 이제 소유권을 기재하는 아닙니다. 소유권과 관계된 내용들을. 그래서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믿고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신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 왜 소유권까지 이전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건 기본적인 취지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평생을 농사만 지었는데 어느 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자, 어느 날 자기 땅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건물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오피스텔 같은 거 짓고 싶은데 자기는 생전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건물 지을 줄 알아요 몰라요? 건물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믿고 맡기면서 신탁해서 그러는 겁니다. 소유권까지 이전한 다음에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한테 믿고 맡긴 다음에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애들 손자 보시고 이제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사업도 기획하고
건물도 짓고 자금도 다 조달하고 나중에 분양과 임대도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 빼고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요, 신탁회사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신탁회사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개발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도 기획하고, 그리고 자금도 다 이 사람이 조달해야 됩니다. 자금도 다 조달하고, 추가적인 건설 자금도 조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도 지어야 되죠. 예. 근데 건물 짓는 것은 자기가 직접 건설회사도 운영한다면 직접 지으면 되지만, 자, 이 건설회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위탁 발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급 발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건물이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이 분양이나 임대까지 다 하는 겁니다. 분양과 임대 혹은 임대 같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여기서 얘들은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랑 얘가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얘는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처음에 돈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 있죠? 이게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거 뺀 나머지 이익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신탁법에 따르면요. 자, 이 신탁회사는요,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권이라고요? 수익증권. 이거는 일종의 유가증권인데, 나중에 수익증권을 갖고 낸 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익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돈이 급해서 이걸 누구한테 돈 받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신탁 수익증을 갖고 있는 자 있죠? 그자한테 이제 이익을 줘야 되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있죠? 이런 경우에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한국 토지 신탁, 이런 여러 가지 신탁회사가 있을 겁니다. 걔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소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그냥 믿고 맡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사업 수탁 방식을 하는데, 얘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도 기획하고 소유자가 그 다음에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의 주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인 건설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자, 건설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그럼 어쨌거나 이 돈 가지고 신탁회사는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겠죠? 개발업자가 될 수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분양하거나 임대까지도 맡아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이나 임대까지 하고. 얘들도 행여나 들어간 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비용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점이 있다면 사전에 약속한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 형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지분을 가져간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생긴 이익이 있죠? 요거를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사업 수탁 방식 해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자, 요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얘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얘는 소유권 이전한다. 얘는요, 사업 주체가 소유자입니다.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 신탁회사입니다. 개발 사업의 주체가. 그리고 얘는 수익증권 발행하고, 그리고 둘 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요, 둘 다 수수료를 취득한다.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타 이제 잡다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부동산 신디케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개발할 때 주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개발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다가 대규모 골프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골프장 건설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문지상에다가 내가 이제 제주도에다 골프장 하나 건설하려고 하니까 투자할 분은 모이세요 하고 공고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나 믿고 투자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나 믿고 뭘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좀 약간 신용 좀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제가 뭐 개발한다고 누가 투자합니까?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돈 긁어 모아서 이제 그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이 지분을 주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과 위에 유사한 사원권 같은 거 합니다. 주는 거죠? 그럼 걔들한테 이제 이익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실패하면요? 나눠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걸요. 투자자 모집형 해주는데 그 밑에 주로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그런 얘기지 그 밑에부터는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뭘 모집하겠다고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요? 말 그대로 투자자 모집형. 영어로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알아볼게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요. 자, 여기 요거 약간 그 맨 위에 보면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 있죠? 요거는 이제 사업 수탁 방식과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듣기 마세요. 얘는 이제, 얘가 거의 비슷한데, 건물이 완성되죠? 그러면 완성되면 신탁회사가, 아니면 개발업자가 이 건물을 일괄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통째로 그냥 빌리는 겁니다. 알겠죠? 빌린 다음에 그 임대사업 하는 겁니다. 임대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돈 들어오죠? 그럼 이 돈 가지고 소유자하고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눠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일종의 동업은 동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일종의 지주 공동사업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거의 물어보죠. 한 번도 없고, 거의 안 물어봅니다. 요 두 가지 차이점 있죠? 요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은요, 예컨대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은 엄청나게 대규모 개발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토지 위에다가 도로 까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에다 막 기둥 세워갖고, 거기다 다리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터널도 뚫고 해야 되죠? 무지막지하게 대규모 건설 사업인데 이거를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는 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무지막지하게 걸리는 겁니다. 혼자서 했다가는. 알겠죠? 혼자서 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구간별로 쪼개서 여기는 A건설사, B건설사, C가 맡고 D가 맡고 E가 맡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대규모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구간별로 다 건설사가 다릅니다. 거기 다 있어요. 다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게 하는데, 문제는, 너 B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했다가 얘는 8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 5차선 도로 만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보통 이제, 얘가 이제 대표회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고요, 법인 하나 만드는데 이걸요 연합법인 해줄게요. 이 사업을 위해서 무슨 법인이라고요? 연합법인. 이걸 만들어서 이 연합법인 요거를 영어로 컨소시엄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컨소시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완성됐죠? 완성됐으면 이제 해산하면 되겠네요. 해산할 수 있죠? 이 사업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사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만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호 이해 조정이 많이 필요하죠. 저런 식으로 자꾸 이해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의 회피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갯벌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배가 산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갯벌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책임의 회피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지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지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요 차지 방식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식의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거 구차지 방식, 이거는요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지 방식은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의 땅을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빌려서 개발하는 이 형태입니다. 개발업자가 빌리는데 말로만 빌리면 돼요, 안 돼요? 말로만 빌려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이제 증빙을 남겨야 되겠죠. 보통 이제 차지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차지권은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식. 그래 일본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바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지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상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지상권. 지상권이 뭐 하는 거예요?
땅 빌려서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차지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 빌렸죠? 근데 얘는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타인에게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뭐라고요? 팔을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 고에게 권리금을 주면서 빌리는 이 형태입니다. 고에게 뭐라고요? 권리금. 그러면 자, 이 개발업자는 이 땅에다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을 거 아닙니까? 지은 다음에 얘는 타인에게 판다고 했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떻게 파냐면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지권이 포함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 이 건물 구입했다. 그러면 건물은 내 겁니다. 근데 땅은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겁니다. 차지권이 포함된 상태에서 구입한 거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구차지 방식입니다. 그다음 신차지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의 땅을 빌리는 건데, 이렇게 빌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설정해요? 차지권이라는 권리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발업자가 이제 이 건물 빌려서 이제 개발하는데, 얘는 나중에 이제 완성된 건물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려줘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자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동업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건설 기간 2,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2, 3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미리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익을 미리 이제 배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을 미리 지대의 형태로, 토지 임대료 형태로 미리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지대,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리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개발업자는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런 다음에 얘는 돌려준다고 했죠. 돌려주니까 어떻게 돌려줘요? 이 땅은 빌린 거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반환해야 되겠네요. 근데 건물도 공짜로 주면 돼요, 안 돼요? 개발업자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시가로 양도하면 되겠네요. 시가로 양도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신차지 방식입니다. 무슨 차지라고요?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좀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번엔 민자 유치 사업의 형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자 유치 사업은 기본적인 취지가 이겁니다. 취지가 이건데 뭐냐면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다고 치자. 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게 있다고 치자. 도로. 네. 자, 기본적인 취지가 이 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 출신이지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자, 그래서 국민학교를 출신인데 1955년생에서 63년생 정도까지죠. 요 세대를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뭐라고요? 베이비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엄청. 그래서 보통 어떤 집안에 가면요, 이 그 팔남 구녀 이렇게. 팔남 뭐라고요? 구녀. 애들이 총 몇 명이에요? 286, 17명 아닙니까? 이러든가, 아니면요, 그 12녀 1남, 이렇게. 12녀. 그러면 요 모습이 하나가 맨 앞에 놈 같아요? 맨 끝에 놈 같아요? 맨 끝에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 낳으려고 여자를 12명이 낳은 겁니다. 이렇게 남아 선호사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엄마들이 그냥 그 배불렀다가 이제 꺼질만 하면 또 배불르기 시작합니다. 그 꺼질만 하면 또 뭐라고요? 또 배불러. 그럼 평생을 그냥 불렀다 꺼졌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엌 같은 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부엌이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갖고 그 나무분 같은 거 있죠? 여기 들어가면 그 이제 부뚜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무쇠속 같은 거 있죠? 거기다 밥하고 그랬습니다. 들기도 힘들어요, 이거. 그것도 가스불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떼서 나무 있죠? 나무 떼서 막 그 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는 항상 부르고 꺼지고 하고 불로는 항상 불러 있고 밥하죠? 밥하는 것도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밥 먹고 치울만 하면 또 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울만 하면 또 뭐라고요? 밥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치우고 밥 먹고 치우고. 그리고 이제 농번기 때는 나가서 또 그 떼약볕에 가서 또 그 그 콩도 재배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일하다가 애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늙음하게 이제 나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하고 기껏해야 이제 관광버스 빌려서 그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런 형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 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55년생에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표가 뭐였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뭐라고요? 둘만 낳아 잘 그르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뭐가 더 나왔냐면,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산하 제한 같은 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나으니까. 요즘엔 애들 많이 낳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꾸 하도 많이 나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 세상에 막 이렇게 많이 나오면 돼요. 근데, 애들 뭐 교육 받은 사람 있나요? 12명씩. 이게 어떻게 학교 보내입니까? 초등학교나 보내고 말지. 어쨌거나,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가 이제 70년대입니다. 언제라고요?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 막 학교를 무지막지하게 지어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이제 국립학교였습니다. 국가에서 다 짓는 학교 있죠? 이런 형태였습니다. 국립학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무지막지하게 지어지고, 자, 이 학급도, 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옛날에 중앙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선화동에. 거기 나왔는데, 거기 우리 큰 집도 있어갖고 제가 이제 가끔 거기 운동장에 가보기도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교실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와, 교수님, 요거 뭐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좁아. 거기에 보통 한 70명씩 막 집어넣고 공부했습니다. 진짜입니다. 70명. 그래서 저는 이제 뭐 8번, 7번,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길 때 이제 7번, 8번 보통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9번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9번.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맞잖아요. 맨 앞에 앉으니까 아주 안 좋은 게 많아요. 뭐가 안 좋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침 튀겨요. 앞에서 이렇게 이게 침 튀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옛날에 수업은 무조건 칠판에다 쫙 적은 다음에 들어와서 출석부 딱 부른 다음에 출석 부르죠. 초등학교를 안 부르는구나. 내가 칠판에다 딱 적은 다음에, 이제 적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요 앞에 있으니까 맨 먼저 보일 거 아닙니까? 글씨 좀 잘 써있는 놈하고 출석부는 이제 대가리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리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도 이제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한번 쭉 읽습니다. 설명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쭉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너 나와서 지워. 그럼 내가 맨날 지워야 됐습니다. 여기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앉으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항상 3월 1일 날 목표가 뭐냐면 9번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대 좀 학교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학생이 무지가 많았는데, 자, 이 학교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이 학교들이 지금 50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다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옛날에 지금 엄청 낡았습니다. 교체할 때 됐죠? 근데 이거를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지었다가는, 자,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이거 정부 예산 갖다가 초등학교 교체한 데만 쓰면은 뭐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를 위해 써야 되고, 뭐 할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건설회사한테 좀 지어달라는 얘기죠?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 항만, 뭐 철도 이런 거를요, 사회 간접 자본해 줍니다. SOC 이렇게.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이게 설치가 돼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길 같은 게 제대로 못 갖추면 배송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엔 전부 다 도로공사 같은 게 다 주도를 했습니다. 누가 했다가요? 국가가 주도를 깔았는데 이러한 수요가 하도 많아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건설업자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려는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얘들한테 돈 달라면 돈 줘야 안 줘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도로는 그게 아니랍니다. 도로는 톨게이트 딱 설치해서 지나간 차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돈 안 주면 못 가게 막아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항상 영어로 나오니까 뭘로 나온다고요? 영어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먼저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볼게요. 뭘 같은 거라고요? 초등학교. 다시 써볼게요. 이쪽으로 써볼게요.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 건설업자한테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민간이 건물 짓는 거예요. 이걸 빌드 해줍니다. 뭐라고요? 빌드. 그런 다음에 트랜스퍼 해주면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뭘 넘기라고요? 소유권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한 30년 동안에. 그래서 리스 해주면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리스 해주면 임대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 도로 같은 거 볼게요. 도로.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한테 이제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민간이 건설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넘겨라. 그런 다음에 요거는요, 이 도로 같은 건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요,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근데 요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패스 고시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호평역 앞에, 거기서 했었는데, 네. 그때도 여기 멤버들이 거기서 다 했었습니다. 거의. 자, 어쨌거나, 자, 그거 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이게 외곽순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요 위에가, 여기 이제, 이게 민자 유시도로인데, 여기에 차들이 거의 안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지은 지, 요게 이제, 요 민자 유시도로가 건설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진짜요? 차들이 거의 안 다녔죠. 왜 안 다녔냐면, 여기가 보통 이제 2,700원, 여기는 뭐 1,600원인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도로공사고는 800원, 700원 이럴 때 여기는 이렇게 비쌌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 다닙니까? 그 옆에 바로, 여기 도로끼고 국도가 있었습니다. 이리로 쭉 가다 보면 막 일산 나오고 했습니다. 국도가 그대로 있는데 뭐하러 여기 다닙니까? 이리로 다 다니지. 거의 차들이 안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0m 앞에 차가 한 대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지 많아졌는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 좋다. 도로골 까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차들이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래, 자, 니들 한번 그 도로 깔아서 운영해봐라. 나중에 만약에 손해나면 그건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손해나면 뭐라고요? 채워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걸 뭐라고요?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서요. 그리고 요거는요,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자, 민간인들한테 초등학교 지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BLT 방식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자, 민간인한테 도를 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네가 운영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운영을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30년 후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BOT 방식 해줍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안 하는데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까지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운해주면 자기가 직접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자가. 자, 그래서 자, 생각해 볼게요. 이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를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를 누가 사고 파나요? 중개업소에서 사고 파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관리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로 쓰다 보면 도로가 페이고 그러죠?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유도 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져가고 운영도 하라는 얘기죠? 운영도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에 따라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순서에 따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자, 200페이지 볼게요. 200페이지. 자, 맨 위에 1번 볼게요. 공공개발이란 제1섹터 개발이라고 하며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3번의 수복제 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에 대한 요인만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엘리베이터만 교체하겠다 그런 겁니다. 엘리베이터. 5번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 및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소유자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로 나눈다면 이는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나눠 갖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기간 중에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기간 중에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발생해요, 안 해요? 자, 안 한다고 했죠? 여기.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하며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이나 사업 수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며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차지권을 설정한 후에 개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계약 시 권리금을 주지 않지만 계약 기간 중에 고액의 지대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 토지는 어떻다고요? 시가로 양도하는 형태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BTL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그러면 비관화 됩니다. 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비가 딱. 그 다음에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T관화 되죠? 이렇게 이전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임대료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에서 임대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관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번에는 자, 18번 볼게요. BLT 방식은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이제 비관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 후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먼저 받는다는 얘기죠. 30년 동안에. 그런 다음에 어디 갔어요? 자,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BLT 방식에 좀 됩니다. BLT.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민자 유치 사업은 BTO 방식에 해당된다. 맞는지 볼게요. 시설이 준공과 함께, 시설의 준공이니까 비관화되죠. 함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된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용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내겠다.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O가 나와야 돼? L이 나와야 돼? O가 나와야 됩니다. 오퍼레이트. 운영하면서 회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BTO 방식이다. 바로 밑에 도로라든가 터널 이런 게 여기 해당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저 감전평가 3방시까지 끝낼 거니까 좀 오늘만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뭐 이렇게 고생하면 이것도 1년 만에 고생 딱 끝내야 되지. 자꾸 질질 끌게 되면 자, 여러 사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